조선의 한 아비가 노름빚을 갚겠다며 도망쳤습니다. 이를 알아챈 어미는 그날 밤 아이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내달렸더랍니다. 이렇게 도망친 이 모자의 앞날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어떠한 험난한 일들이 이들 앞에 닥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지요. 이 모자는 자신들에게 닥친 시련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포승주를 대령하기 전에 내 자식 말부터 들어보시오. 이 말이 터져나온 것은 조선 중기 전라도 어느 산골 고을의 낡은 흉가 마당이었습니다. 포교들의 포승줄이 허공에서 번득이고 악덕 거상의 비열한 호령이 마당을 가득 채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맨손으로 간장 하나를 쥐어든 어미가 세상을 향해 내지른 외침이었지요. 하지만 이 어미가 어찌하여 저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전 칠흑 같은 어느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노릇입니다. 때는 한겨울 초입, 전라도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달도 별도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두 모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거친 자갈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김복길, 나이 32. 그리고 어미의 치맛자락을 고사리 손으로 꼭 쥐고 달리는 아이는 이제 고작 8살 된 외아들 강은우였습니다. 두 모자의 발소리만이 자갈길을 딸깍딸깍 울렸습니다. 복길의 지압이라는 자는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남봉꾼의 지독한 노름꾼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전옥답과 전 재산을 도박판에 하루아침에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급기야 노름빚에 눈이 뒤집혀 자식 은우를 부잣집 머슴으로 팔아넘기겠다는 인면수심의 흉계를 꾸미고 있었더랍니다. 우연히 이를 알아챈 복길은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어미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향 땅을 등졌습니다.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오직 자식 하나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어둠 속을 내달렸지요. 은우야,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조금만 참거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 된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저 악귀 같은 자들에게 잡혀 끝장이 나는 것이야. 발바닥이 뾰족한 자갈에 찢기고 피가 터져나와 새하얀 무명 버선이 붉게 물들어도 복길은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핏줄기이자 제 삶의 전부인 자식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지요. 밤새 고개를 넘고 넘어 두 모자가 간신히 당도한 곳은 사람의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은 산자락 밑에 낡은 흉가였습니다. 수년간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문짝은 창호지가 다 찢어진 채 밤바람이 불 때마다 귀신 우는 소리를 내며 덜덜 떨렸고 구들장은 겨울 얼음판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밥을 지어 먹을 무쇠솥 하나 없었습니다. 이불 한 장도 없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찢긴 문틈으로 사정없이 들이닥쳤지요. 복길이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낡은 무명옷 한 벌과 가슴 깊숙한 속적삼 사이에 숨겨온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 모자에게 남은 전부였더랍니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복길은 대답 대신 아이를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은우의 몸에 꼭 덮어주고 제 몸은 맨몸으로 차가운 밤바람을 다 받아내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칼바람이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던 은우가 잠결에 나직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복길은 아이 쪽으로 몸을 더 바짝 당겨 제 체온을 전해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차가운 구들장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오직 어미만이 알고 있는 눈물이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복길은 인근 민가로 내려가 마당을 쓸어주고 우물과 물을 길어다 주며 누룽지 몇 조각과 시래기 몇 줄기를 얻어왔습니다. 그것마저도 자신은 입에 대지 않고 전부 은우의 입에 넣어주었지요. 은우는 어미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받아 삼킬 수밖에 없는 8살이었더랍니다.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며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구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그 품팔이마저도 인심이 끊겨 갈 곳이 없어진 날, 복길은 빈손으로 흉가로 돌아와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찌해야 합니까? 이 자식을 어찌해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겨울 하늘만 허옇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찢긴 문짝을 다시 한번 흔들었고 그 소리가 긴 여운으로 산자락을 타고 흘러갔더랍니다. 그날 저녁 복길이 방에 들어서자 은우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나뭇가지로 마루 귀퉁이를 뾰족하게 긁어내고 있었지요. 복길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가 긁어 쌓아 모은 것은 다름 아닌 문풍지 사이에 낀 마른 집 부스러기였습니다. 은우는 그 부스러기들을 방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당에서 주워온 부싯돌 2개를 꺼내 열심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손이 벌개지도록 두드렸지만 불꽃은 좀처럼 일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붙어라. 어머니가 추우시잖아. 복길은 그 모습을 문가에 서서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자에게 다 빼앗기고 타양 땅 흉가에 쫓겨와서도 이 8살 배기는 어미를 덮여주겠다고 돌멩이를 두드리고 있었더랍니다. 복길은 방으로 들어가 말없이 아이의 손 위에 자신의 2 손을 포겠습니다. 모자는 함께 부싯돌을 두드렸고 마침내 작고 가느다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흉가의 첫 번째 불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자락 밑 흉가 마당에도 풀이 돋고 새소리가 들려왔지만 모자의 뱃속에는 여전히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가에서 품팔이로 얻어오던 누룽지와 시래기마저 인심이 완전히 끊긴 지 며칠째 복길은 눈앞이 노랗게 흐려지는 지독한 절망 속에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괭이 하나 없었습니다. 삽도 없었습니다. 복길은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마당 한가운데 굳은 땅을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칡불이라도 캐내어 자식의 굶주린 배를 채우려 했던 것이지요. 1번, 2번, 10번, 20번. 손바닥이 벌개지고 손톱 끝이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시꺼먼 흙먼지가 박혔고 갈라진 피부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흙바닥을 조금씩 적셨습니다. 복길은 아픔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아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은우였습니다. 아이는 마당으로 나와 어미의 등 뒤에 서서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이 꿇어지도록 흙을 파헤치는 어미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참지 못하고 달려와 어미의 피 묻은 손을 2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배 안 고파요. 그러니까 제발 그 손 좀 멈추셔요. 복길은 하던 짓을 멈추고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에 피까지 묻은 손이었습니다. 어미는 그 손으로 아들을 품에 끌어안았고 2 사람은 봄볕이 내리쬐는 마당 흙바닥 위에서 한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간신히 진정한 모자였습니다. 복길은 은우의 거친 뺨을 닦아주며 짐짓 물었습니다. 이 녀석아,
내 배에서 이리도 천둥이 치는데 어미 속을 편하게 하려 거짓을 말하느냐? 배가 고프면 고프다 울어야 어미가 힘을 내지 않겠느냐? 그러자 은우가 어미의 품 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배시시 웃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고향집에서 외할머니가 가마솥 뜨끈한 밥에 슥슥 비벼주시던 그 장맛이 생각나서요. 지금 입안에 침이 가득 고여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께 간장 담그는 법 배우셨지요? 그 장만 있으면 다른 반찬 하나 없어도 밥을 10그릇은 뚝딱 비울 것 같습니다요. 어린 자식의 그 천진하고도 애틋한 한마디가 복길의 귓가를 댕그렁 때렸습니다. 복길은 아들을 안고 있던 팔의 힘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열리는 기분이었지요. 그랬습니다. 복길의 친정어머니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장맛의 1인자였습니다. 복길은 시집 오기 전까지 어머니 밑에서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 비율을 맞추는 장 담그기 기술을 혹독하게 전수받았던 것입니다. 지독한 남편을 만나 손에 흙을 묻히고 사느라 깡그리 잊고 지냈으나 그녀의 뼈와 살 속에는 데르리어온 장맛의 비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더랍니다. 맞다, 그래, 장이다. 간장 장사를 해야겠다. 복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피 묻은 손을 치맛자락에 닿고 가슴 깊숙한 속적삼 사이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갑고 가느다란 것이 닿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였습니다. 복길은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비녀를 팔러 장터에 나갔다가 남편이 푼 추노꾼들에게 덜미를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옥 불길이라도 걸어 들어갈 어미였지요. 복길은 비녀를 손바닥 안에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 비녀로 마지막 한 번만 힘을 빌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튿날 새벽 복길은 머리를 대충 헝클어뜨리고 얼굴에 숯검정을 잔뜩 문질러 바른 뒤 집을 나섰습니다. 알아볼 수 없도록 변장한 것이었지요. 은우를 집에 두고 혼자 고을 3일장으로 향했습니다. 고갯길을 넘는 내내 발소리를 죽이고 행인의 낯짝을 일일이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추노꾼의 얼굴을 모르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장터 구석의 전당포에서 은비녀를 내밀자 탐욕스러운 주인은 행색이 초라한 복길을 보고 터무니없이 낮은 갓을 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물러섰을 복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복길은 달랐습니다. 이 비녀는 2층장 가득 채우던 명문가 공방의 물건이요. 정당한 값을 쳐주지 않으시면 당장 관아 앞에 전을 펴고 이 비녀의 가치를 물을 것이니 그리 아시오. 어미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주인은 결국 죗값에 가까운 돈을 내놓았습니다. 복길은 그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아쥐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자식의 살길로 바뀌는 순간이었더랍니다. 복길은 장터를 돌며 매주 세가마니와 옹기단지 3개, 서해에서 올라온 귀한 천일염을 샀습니다.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솥 하나 없는 빈집을 채울 최소한의 세간살이도 함께 사기 시작했지요. 매주를 손질하고 소금물을 달일 커다란 무쇠솥 하나, 산샘에서 물을 길어 나를 나무 양동이 2개, 겨울내 추위했던 은우를 위한 포근한 무명이불 한 채, 은우 몸에 꼭 맞는 봄무명옷 한 벌, 모자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무쇠숟가락 2개와 옹기사발 몇 개, 조촐한 나무 밥상 하나까지, 달구지꾼에게 삭을 주고 빌린 소달구지에 짐들이 가득 실렸습니다. 단순한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독한 타양 땅에서 모자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온기 그 자체였지요. 소달구지가 장터를 벗어나 산길로 향하자 복길은 저고리 깃을 바짝 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제 내 자식 굶기지 않겠다. 따뜻하게 재울 수 있겠다. 옹기들이 달구지 위에서 부딪히며 내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복길의 귀에는 세상 그 어떤 풍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더랍니다. 소달구지가 마당에 당도하여 짐을 내려놓자 집을 지키던 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낯선 짐들을 보고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무쇠솥이 아궁이에 걸리고 장작에 불이 붙고 쌀이 솥 안에서 끓기 시작하자 뜨끈한 밥 냄새가 온 집안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복길은 은우에게 새로 싸온 깨끗한 무명옷을 입히고 새 옹기사발에 밥을 고봉으로 담아 나무 밥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간장이 완성되지 않아 소금물에 밥을 축여 먹는 조촐한 상이었지만 은우는 새 옷을 입고 따뜻한 이불을 등에 기댄 채 연신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꼭 고향집처럼 따뜻해요. 밥도 너무 맛있습니다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복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던 흉가가 비로소 사람이 사는 집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방 안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그 밤, 모자는 나란히 누워 처음으로 따뜻하게 잠이 들었더랍니다. 이튿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복길은 마당에 서서 큰 장독 3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장을 담그는 첫 단계는 장독을 깨끗이 씻어내고 메주를 손질할 맑은 샘물을 가마솥 가득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외딴 흉가에서 산자락 밑에 있는 깊은 샘터까지는 가파른 고갯길을 수십 번 오르내려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지요. 복길이 새로 사온 나무 양동이 2개를 챙겨 들고 문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은우가 뛰어나왔는데 복길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어제 그토록 좋아하며 입었던 새하얀 무명옷은 어디 가고 겨울 내 입어 때가 꼬질꼬질하고 다 해진 헌 옷을 어느새 다시 주워 입고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우야, 그 옷은 왜 또 입었느냐? 어미가 새로 사준 좋은 옷은 어쩌고? 그러자 은우가 어미의 앞을 턱 가로막으며 8살답지 않게 영민한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을 기르러 가면 흙물도 튀고 무릎도 닿을 텐데 귀한 새 옷을 벌써 더럽힐 수는 없지요.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 때까지는 새 옷을 아껴둬야 합니다. 자, 어서 가요. 어머니, 저도 가겠습니다. 어미의 주머니 사정과 장사의 무게를 벌써 알아채고 새 옷을 아끼려는 자식의 깊은 속내에 복길은 대견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복길은 큰 양동이 2개를 들고 은우는 작은 옹기사발 하나를 품에 안은 채 모자가 나란히 샘터로 향했더랍니다. 산샘에 당도하자 맑고 시린 물이 퐁퐁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터져나온 물줄기가 고인 곳에는 작은 물방개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지요. 복길이 큰 양동이에 물을 담으려는데 은우가 잽싸게 다가와 제 작은 사발로 물을 쪼르르 받아내더니 꿀꺽꿀꺽 맛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입안을 오물거리며 맛을 음미하더니 감탄하듯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 샘물 맛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요. 달고도 시원한 것이 고향집 물맛하고 똑같아요. 그러더니 은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어미를 올려다보고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장을 담글 때 쓰는 물은 아침과 저녁 중 어느 때 길어 올리는 물이 가장 좋은 맛을 낼까요?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물의 온도와 무게가 다를 텐데 말입니다.
그 순간 복길은 들고 있던 양동이를 툭 떨어뜨릴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아나며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장담그는 물의 실을 구별하는 것은 친정어머니가 평생 장을 담그며 터득한 비법 중의 비법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내로라 하는 장명인들조차도 쉽게 알지 못하는 극비의 영역이었지요. 물이 가장 차갑고 맑게 가라앉는 인시와 묘시 사이 새벽동이 트기 직전에 기름물이 최고의 장맛을 낸다던 친정어머니의 잔소리가 복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르쳐준 적도 없었습니다. 들려준 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고작 8살밖에 안 된 어린 자식의 입에서 그 이치가 흘러나오다니요. 복길은 속으로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내 자식이 참으로 무서운 눈썰미를 타고났구나.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쩌면 정말로 해낼 수 있겠다. 복길은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 대신 손끝으로 전하는 대답이었지요. 은우는 영문을 모른 채 벙글벙글 웃으며 사발에 물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 웃음이 봄볕보다 환하게 샘터를 밝혔더랍니다. 모자는 고갯길을 수십 번 오르내렸습니다. 복길은 큰 양동이 2개를 지게에 얹고 은우는 제 작은 사발에 물을 찰랑찰랑 채워 끙끙거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가녀린 팔목으로 물을 쏟지 않으려 온 신경을 집중하는 아이의 다리는 바들바들 떨렸지요. 숨을 헐떡이면서도 은우는 결코 어미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작은 다리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쯤 장독 3개가 드디어 깨끗이 씻기고 바닥을 말렸습니다. 복길은 가마솥에 소금물을 팔팔 끓여 식혔습니다. 손질한 메주를 장독 안에 가지런히 넣고 식힌 소금물을 천천히 부어 넣었습니다. 첫 번째 장독, 2번째 장독, 3번째 장독, 마지막 장독에 소금물이 가득 차자 복길은 뚜껑을 덮고 장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우도 어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2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며 소나무 가지를 살랑살랑 흔들었고 그 바람이 장독 표면을 살며시 어루만지고 지나갔더랍니다. 잘 익어다오. 우리 어머니 손에서 피가 나지 않을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3개의 항아리는 마당 구석 소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란 것이 때로는 이처럼 우연을 가장한 하늘의 안배로 완성되는 법이더랍니다. 장독 3개의 뚜껑이 닫히고 숙성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배는 고프고 겨울은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복길은 장독 앞에서 일어나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은우야, 장이 익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태산이다. 약초도 캐야 하고 저 자갈밭도 일궈야 하고 내년 콩도 심어야 하니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알겠습니다요. 어머니 저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2 주먹을 불끈 쥐며 눈을 빛냈습니다. 소나무 그늘이 장독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봄바람이 다시 한번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 노란 송화가루가 실려 있다는 것을 그때의 모자는 아직 알지 못했더랍니다. 아이고, 이 모자의 사정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살 배기가 새 옷을 아끼겠다며 헌옷을 주워 입고 샘물을 깃는 이 장면, 오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기특함이 아니지요. 자식이 어미의 절박함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함께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8살이 나누어지고 있었으니 이 장맛에는 어미의 정성만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까지 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장은 담근다고 당장 돈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서너 달은 묵묵히 기다려야 익는 법이었지요. 그 숙성의 시간 동안 모자가 겪어야 했던 생활고는 참으로 지독했습니다. 복길의 주머니에는 당장 밀가루 한 대 살 돈도 남지 않았기에 모자는 매일 새벽산을 올랐습니다. 복길은 벼랑 끝에 자란 도라지와 더덕, 황기 같은 약초를 캤고 영민한 은우는 그 조그만 눈으로 낙엽 사이에 숨은 고사리와 취나물, 두릅을 기가 막히게 찾아냈습니다. 은우가 나무를 찾는 방식은 묘했습니다. 아이는 숲속에 들어서면 한동안 가만히 서서 바람의 방향을 코로 막고 나서야 걷기 시작했지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낙엽 더미 위에 불쑥 쭈그려 앉아 손을 집어넣으면 번번이 싱싱한 고사리 한 움큼이 딸려 나왔습니다. 복길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복길은 낮 동안 캔 약초와 나물들을 산 아래 작은 장터에 내다 팔아 조밥 한 그릇과 장작을 살 푼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버텼고 다음 날 또 산을 올랐더랍니다. 또한 복길은 집 주변에 팽개쳐진 거친 자갈밭을 낡은 괭이 하나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를 골라내느라 손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단단해졌지요. 은우는 어미가 괭이질을 하면 그 뒤를 따르며 고사리 손으로 무거운 돌멩이들을 날라 마당 구석에 예쁘게 쌓았습니다. 아이가 쌓아 올린 돌무더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우가 그 돌무더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를 세고 있었습니다. 복길이 옆에서 바라보자 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돌이 417개입니다요. 이걸 다 치우고 나면 밭이 꽤 넓어지겠지요? 내년에는 콩을 얼마나 심을 수 있을까요? 복길은 잠시 밭의 넓이를 눈으로 가늠해 보았습니다. 글쎄다, 서말은 좋게 심겠구나. 그럼 콩 서말이면 매주 몇 감 하나 나와요? 매주 한 감하면 장독 몇 개를 채울 수 있고요. 복길은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밭도 다 일구지 않았는데 벌써 매주 가마니를 세고 있는 아이가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귀엽고 대견했더랍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장독대는 뜨거운 햇볕에 달구어졌고 소나무 그늘은 날마다 방향을 바꾸며 장독 위로 느릿느릿 움직였습니다. 복길이 산 아래로 나무를 팔러 간 낮 동안 집을 지키는 것은 은우의 몫이었습니다. 아이는 하늘에 먹구름이 조금만 끼어도 장독대로 달려가 제 몸만한 독뚜껑을 끙끙거리며 덮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은우는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가며 뚜껑 하나, 둘, 셋을 차례로 덮었습니다. 세 번째 장독 뚜껑을 덮고 나서야 비로소 처마 밑으로 들어와 비를 피했지요. 아이의 헌옷이 흠뻑 젖어 등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은우는 옷을 훑어내리며 장독 세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뚜껑이 단단히 덮여 있었습니다. 됐다.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갔겠지. 아이는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장독들을 지켰습니다. 소나무에서 빗물이 타고 내려와 장독 주변 땅을 적셨습니다. 그 물기가 흙 속으로 스며들어 장독 밑동을 서늘하게 감쌌지요. 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다만 묘하게 눈길이 멈추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더랍니다. 저녁이면 은우는 마른 행주로 장독 표면을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일만큼은 빠뜨린 날이 없었지요. 독표면에 맺힌 물기를 닦아내다가 아이는 가끔 옹기뺨에 자신의 뺨을 가만히 가져다 댔습니다. 서늘하고 단단한 감촉이 볼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장도가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너도 봤지?
손에서 피가 나도록 땅을 파고 그 무거운 물 양동이를 지고 고갯길을 오르내리셨잖아. 그러니까 꼭 맛있게 익어야 해. 대박이 나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 어머니 손도 안 아프고 뜨끈한 밥도 매일 배불리 먹지. 부탁해, 장도가.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장독에게 속삭이는 8살. 배가 고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아이는 장독 주위를 맴돌며 정성으로 장을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깊어갔더랍니다. 가을 아침이 밝았습니다. 100일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복길은 새벽같이 일어나 손을 씻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소나무 아래 장독 앞에 무릎을 꿇고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은우도 어미 옆에 나란히 쭈그려 앉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열어볼까? 열어보셔요, 어머니. 뚜껑이 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깊고 구수한 풍미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왔습니다. 장표면 위로 은은한 황금빛 기름띠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복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장을 한 방울 찍어 혀끝에 대보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청명한 감칠맛. 단맛도 짠맛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천연의 맛이었습니다. 복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 입에도 쏙 넣어주자 은우는 눈을 번쩍 뜨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에요. 외할머니 장맛이에요. 밥을 100그릇도 먹을 수 있겠습니다요. 모자는 소나무 아래 장독 앞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가을 아침 햇살이 황금빛으로 그 등 위로 쏟아져 내렸더랍니다. 아들에게 내일 장에 나가 한번 팔아보자 말했습니다. 첫날 복길은 간장을 작은 호리병 여러 개에 나누어 담아 광주리에 넣고 지게를 졌습니다. 은우는 호리병 2개의 목을 새끼줄로 꽁꽁 묶어 제 작은 어깨에 척 걸치고 달랑거리며 따라 나섰지요. 장터에 당도하자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장꾼들 앞에서 은우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보셔요, 보셔요. 조선 팔도에 이런 장맛은 없습니다. 돈 안 받을 테니 손가락으로 콕 찍어 마시나 보셔요. 둘이 먹다가 둘 다 더 달라고 싸움이 날 맛입니다. 그 말에 한 장꾼이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맛을 보고는 보따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그 장꾼이 엽전을 꺼내자 옆에 서 있던 사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 그 옆 사람도. 첫날은 가져온 호리병의 딱 절반을 팔고 돌아왔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였습니다만 진짜 폭풍은 그 다음 날부터였더랍니다. 둘째 날은 입소문이 들불처럼 번져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엽전을 들이밀며 서로 먼저 사겠다고 난리가 났지요. 가져온 간장은 반나절도 안 돼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완판되었습니다. 복길의 손에는 묵직한 엽전 보따리가 쥐어졌지요. 셋째 날 아침 소문은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사또에게는 어린 자식들이 워낙 입이 짧고 반찬 투정이 심해 밥을 잘 먹지 않아 고민이 깊었지요. 그날 저녁 사또 부인이 하얀 쌀밥에 복길의 간장을 슥슥 비벼 아이들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번쩍 뜨더니 서로 숟가락을 빼앗아가며 눈 깜짝할 새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운 것입니다. 더 달라고 보채는 자식들의 모습에 사또 역시 맛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 평생 진수성찬을 다 먹어보았으나 이토록 깊고 청명한 천연의 단맛을 내는 장은 처음이로다. 당장 이 여인의 장을 관하 공식납품장으로 삼아라. 이 위세에 힘입어 고을에 내로라 하는 상인들과 대형 객주들이 복길의 집 앞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흉가 마당에 봄에 심은 콩이 탐스럽게 연그러가는 동안 어미와 아들의 이름이 고을 안에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더랍니다.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복길내 간장이 대박이 나고 관아 납품권까지 따내자 고을의 모든 시간장 상권을 독점하고 있던 악덕 거선 최 씨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대대로 관아의 이방과 형방, 친인척 상인들과 결탁하여 고을, 장 상권을 손아귀에 쥐어온 최 씨 일가에게 타양에서 굴러온 안악 하나가 관아 납품권을 따냈다는 소식은 가문이 명주를 끊어놓는 불길한 징조였지요. 최 씨는 사랑채 깊숙한 곳에 신복들을 불러 모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기름처럼 미끄러웠습니다. 손가락으로 밥상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지요. 타양 땅에서 빽도 없고 김도 없는 안악 하나가 우리 상권을 건드렸다. 그냥 두면 우리 체면이 고을 안에서 땅에 처박히는 것이야. 조용히 흔적 없이 처리해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아주 잔인하게 최 씨의 세겹덧이 복길 모자를 향해 서서히 조여들기 시작했더랍니다. 첫 번째는 야습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깊은 밤, 복면을 쓴 한량 서너시 흉가 마당으로 기어들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장독대를 깨부수거나 도간에 구린내 나는 것을 부어 장 맛을 완전히 버려놓는 것이었지요. 장화 발소리가 마당 자갈 위를 조심스레 밟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야반도주 이후로 잠을 설치는 것이 몸에 밴 복길이 인기척을 알아채고 부엌에서 장작 횃불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동시에 방문이 열리며 은우가 달려나왔지요. 아이의 두 손에는 대장간에서 사온 낡은 괭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우는 장독대 앞을 딱 가로막고 서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우리 어머니 목숨 줄인 장독에 손을 대면 이 괭이가 먼저 앞을 막을 것이다. 8살배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8살이 아니었습니다. 관아 납품 장독을 건드렸다가 사또의 진노를 살까 두려웠던 한량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 결국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복길은 횃불을 든 채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달아나는 그림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더랍니다. 무력으로 실패하자 최 씨는 두 번째 술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의 이방과 형방, 친인척 상인들의 위세를 빌려 모자의 목을 죄어오는 방법이었지요. 장터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안악이 간장에 사람을 홀리는 얌의 약재를 탄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포교들이 수시로 흉가를 드나들며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포교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사람은 손에 관아 문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복길은 마당에서 괭이질을 하다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복길이라 하는 자가 내년이냐? 장담근은 비법을 당장 고하든지 아니면 상권을 넘기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관아의 위세로 가산을 정몰하고 장독을 전량 압수하겠다. 복길은 괭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타양 땅에서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안악이었습니다. 관아라는 두 글자 앞에서 무릎이 떨렸지요. 그러나 물러서면 지금까지 피땀으로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복길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최서방, 당신이 내 자식 앞에서 한 짓을 사또께서 모르신다 생각하셨소? 지난밤 우리 마당에 복면을 쓰고 들어온 자들이 누구의 신복인지 이 고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소이다. 포교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뒤에서 실을 당기는 자가 누구인지 이 안악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포교들은 결국 문서를 도로 접어넣고 마당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압박이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잔인한 세 번째 수가 준비되고 있었더랍니다. 며칠 뒤 낯선 사내 하나가 흉가 마당을 찾아왔습니다. 행색이 번듯하고 말투가 유창했습니다. 한양 대형 상단의 행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지요. 사내는 품속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내 복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소이다. 이 간장을 한양 대궐에 선보일 기회가 생겼소. 보름 뒤까지 장독 30개. 분량을 대량으로 준비하시오. 단 약속을 어기거나 장맛이 변하면 계약금의 10배를 물어내고 관아의 사기죄로 고발할 것이오. 사내가 계약서 위에 수십 량의 은전 보따리를 탁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하고 번쩍이는 은전들이었지요. 복길의 눈이 그 은전들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글씨를 찬찬히 훑어내려가는 복길의 눈빛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안쪽에서 방문이 열리더니 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내와 계약서 그리고 은전 보따리를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미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꼭 잡았지요. 어머니, 이 계약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저 사내의 눈빛이 지난번 밤중에 마당으로 들이닥쳤던 그 나쁜 자들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하늘이 내리는 장맛을 사람이었지 장담한단 말입니까? 장맛이 변하면 10배를 물어내라니요. 이건 우리를 다시 길바닥으로 내쫓으려는 덫이 분명합니다. 어머니, 제발 도장을 찍지 마셔요. 은우의 말이 100번 맞았습니다. 복길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최 씨와 결탁한 관아 친인척 상인들이 뒤에서 바짝 목을 죄어왔습니다. 이 계약을 거부하면 관아 모독죄로 납품권을 박탈하고 고을에서 쫓아내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앞에는 덫이, 뒤에는 절벽이었습니다. 복길은 한동안 계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우의 손이 치맛자락을 더욱 세게 쥐어 당겼습니다. 복길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손이 왜 떨리는지, 그 도장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8살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낯선 사내는 은전 보따리를 복길의 발 앞에 밀어놓고 유창한 말투로 인사를 건넨 뒤 마당을 나갔습니다. 그 등 뒤로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더랍니다. 그날 이후 복길은 마당 한가운데 30개의 장독을 새로 들여놓고 정성껏 간장을 채웠습니다. 볕이 잘 드는 넓은 자리였습니다. 소나무 그늘이 닿지 않는 곳이기도 했지요. 은우는 다시 그해진 헌옷을 주워 입고 고사리 손이 소금 도끼에 빨갛게 짓무르도록 30개의 독뚜껑을 열고 닫았습니다. 비가 오면 뛰어나와 덮고 해가 나면 열어 햇볕을 받게 했습니다. 복길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샘터를 오르내리며 물을 길었고 메주를 손질하고 소금물 농도를 맞추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30개의 장독을 채운 그 양은 처음 담갔던 3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은 3개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지요. 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저녁 나란히 앉아 30개의 장독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보름이 가까워질수록 은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장독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섰지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생각이 아이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맴돌고 있었더랍니다. 납품을 사흘 앞둔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길은 새벽같이 일어나 손을 씻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30개의 장독이 마당 한가운데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막 떠오르며 독표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복길은 첫 번째 장독 앞에 무릎을 꿇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난 가을 소나무 아래 첫 번째 장독을 열었을 때 풍겨오던 그 깊고 구수한 풍미가 없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밍밍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었지요. 복길은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짜기만 했습니다. 단맛도 감칠맛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장독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복길은 점점 빠른 손으로 뚜껑을 열어가며 10개, 20개, 30개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맛이었습니다. 깊이도 없고 향도 없는 그저 간이 맞춰진 소금물에 가까운 맛이었더랍니다. 은우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어미의 모습을 본 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달려와 어미 옆에 쭈그려 앉아 첫 번째 장독에 손가락을 넣어 맛을 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럴까요? 제가 매일 닦고 비 올 때마다 늦지 않게 다 덮어줬는데 왜 외할머니 맛이 안 날까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금 도끼에 빨갛게 짓무르고 송금 사이사이에 흙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날마다 뚜껑을 열고 닫으며 보살폈건만 장은 어미의 첫 번째 시간장 맛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마당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길은 울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품에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복길 자신도 안겨서 울고 싶은 처지였지요. 어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30개의 장독 앞에서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더랍니다. 가을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아무 위로도 되지 않는 바람이었습니다. 소문은 벌써 퍼져 있었습니다. 나품 사흘 전부터 최 씨의 신복들이 장터를 돌며 귀띔을 흘렸던 것이지요. 그날 오후 관아의 포교 셋이 마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는 최 씨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친 사내가 팔짱을 끼고 흉가 마당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사기꾼 안악 김복길과 그 자식을 당장 체포하여라. 계약금 10배를 내놓지 못하면 저 자식은 오늘부로 내 집 심었습니다. 포교들이 포승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복길은 장독대를 두 손으로 붙잡으며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식을 팔아넘기려 했던 지아비의 얼굴이 순간 최 씨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야반도주하던 그 밤의 공포가 온몸으로 밀려왔지요. 지아비에게 자식을 빼앗길 뻔했던 악몽이 이번에는 관아의 위세라는 거대한 벽이 되어 다시 몰아닥친 것이었더랍니다. 포승줄을 대령하기 전에 내 자식 말부터 들어보시오. 복길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비웃었습니다. 장 맛도 제대로 못 낸 안악이 무슨 자식 타령이냐. 어서 포승줄을 묶어라. 포교들이 복길의 어깨를 붙잡으려 한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품 안에서 숨죽여 울고 있던 은우가 어미의 눈물을 거칠어진 손으로 가만히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미의 귀에 대고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셔요. 혹시 저기 소나무 아래에 있던 장독과 여기 마당 한가운데 있는 장독의 차이는 소나무가 있고 없고의 차이뿐이 아닐까요?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올 판국이었습니다. 복길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올 리 없었지요. 어미는 그저 아들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포교들이 다시 어깨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길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번득였습니다. 소나무, 소나무. 복길은 정신이 번쩍 들어 포교의 손을 뿌리치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은우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지요. 어미는 아들의 두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은우야, 너 방금 무엇라 했느냐? 어미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소나무라니? 최 씨가 뒤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포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그러나 은우는 어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소나무요. 어머니, 저기 소나무 아래에 가만히 두었던 옛날 장독은 장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지만 여기 마당 한가운데에 줄지어 세워둔 30개의 장독은 맛이 평범하잖아요. 어머니가 장을 담그신 방법도 똑같고 제가 새벽 인시에 맞춰 길어온 물도 완전히 동일한데 말입니다. 제가 여름 내내 한 옷을 입고 이 독들을 닦으며 보건대 이건 장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인 듯해요. 어머니, 저기 자리에는 소나무가 있고 여기에는 없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의 비웃음도 포교들의 수군거림도 바람 소리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길은 아들의 말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소나무, 저기 자리, 여기 자리, 소나무가 있고 없고, 그리고 그 봄날 아침 장독 뚜껑을 처음 열었을 때 황금빛 기름띠 위로 내려앉아 있던 노랗고 고운 가루가 갑자기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송화가루. 그것이었구나. 복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포교들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만 복길은 듣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아래로 달려가 나뭇가지에 맺힌 노랗고 고운 송화가루를 빈 사발에 탈탈 털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봄부터 여름 내내 바람에 실려 장독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을 그 가루였지요. 마당 한가운데 30개의 장독에는 닿지 않았을 가루였습니다. 소나무가 없었으니까요. 사발에 노란 가루가 제법 모이자 복길은 밍밍하다던 마당 한가운데 간장 한 종지를 떠내어 그 위에 송화가루를 가만히 섞었습니다. 노란 가루가 시커먼 간장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간장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멓던 것이 은은한 황금빛으로 변해갔지요. 복길은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그 간장을 콕 찍어 먼저 자신의 혀끝에 조심스레 대보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감칠맛과 은은한 소량, 단맛도 짠맛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천연의 맛. 복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미는 숟가락으로 간장을 살짝 떠서 아들의 입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간장을 맛본 은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입안에 침이 한가득 고인 채 어미를 보며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에요. 첫날 대박이 났던 바로 그 씨간장 맛이에요. 그 확답이 복길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복길은 몸을 돌려 최 씨와 포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릎 꿇고 있던 어미가 아니었더랍니다. 복길은 황금빛 간장 종지를 들고 삿도 전의 행수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 자식의 눈썰미가 하늘의 비밀을 밝혀내었으니 제게 딱 한 번만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행수가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황금빛 간장 종지를 건네받아 입안에 넣은 순간 행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고는 사시나무 떨듯 소리쳤습니다.
이 맛이다. 사또 대감의 자제들이 밥을 10그릇씩 비워내던 바로 그 맛이다. 범인은 사람이 아니라 봄바람과 소나무였구나. 이 여인은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대자연의 이치를 읽어낸 진짜 장인이로다. 행수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뒤에 서 있던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얼굴빛이 순간 잿빛으로 변했더랍니다. 상황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행수의 탄성이 마당을 올리자 구경꾼들이 앞다투어 황금빛 간장에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맛을 본 사람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지요.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 반나절도 안 돼요. 사또의 귀에 닿았습니다. 사또가 직접 관아에서 나와 흉가 마당에 당도했을 때 최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버틸 수도 없는 처지였더랍니다. 사또는 황금빛 간장을 직접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최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최 씨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 씨, 내가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이 여인을 핍박하고 야밤에 한량들을 풀어 장독을 깨부수려 한 것이 이미 낱낱이 밝혀졌다. 또한 거짓 행수를 내세워 독소 계약으로 이 모자를 길바닥으로 내몰려 한 것도 마찬가지이니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최 씨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결탁한 이방과 형방도 그 자리에서 포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최 씨 일가가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압송되는 모습을 복길은 은우의 손을 꼭 쥔 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를 했다는 통쾌함보다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이 먼저였습니다.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지요. 사또는 최 씨 일가의 계약금이 고스란히 복길의 재산이 됨을 선언하고 관아 납품건도 그대로 유지할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그 소리가 번져나가며 흉가 마당이 잠시 왁자지껄해졌습니다. 그러나 복길은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은우의 손을 잡고 마당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요란했던 소리들이 거쳐가자 마당에는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서쪽 하늘이 타오르는 듯한 붉은 석양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당 한구석 장독대 위로 그리고 소나무 가지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더랍니다. 복길은 소나무 아래 첫 번째 시간장 장독 앞에 가만히 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에 담근 장독이었습니다. 은우가 헌 옷을 입고 날마다 닦아주던 그 장독이었지요. 그 안에서 송화가루가 내려앉아 황금빛 기름띠를 만들어냈던 장독. 모든 것이 이 작은 장독 하나에서 시작되었더랍니다. 은우가 소나무 아래로 달려가 나뭇가지 하나를 손으로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가지 끝에 남아있던 노란 송화가루가 아이의 손바닥 위로 흩어져 내렸습니다. 은우는 그 가루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다가 어미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복길은 아이의 손바닥 위에 손을 가만히 포개었습니다. 노란 가루가 두 사람의 손 사이에 고였습니다. 복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모진 겨울을 버텨낸 흉가에서 피 묻은 손으로 땅을 파던 봄날에서 헌 옷을 입고 샘물을 깃던 새벽에서 장독에 뺨을 대고 속삭이던 여름밤에서 그리고 포승줄 앞에서 어미 귀에 속삭이던 그 목소리에서 오늘이 만들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석양빛이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소나무 그림자가 장독대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가며 가지를 흔들었고 마지막 남은 송화가루 몇 알이 허공에 떠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앉았더랍니다.
그날 저녁 복길은 가마솥에 밥을 지었습니다. 새로 담근 간장에 송화가루를 섞어 황금빛 시간장을 만들고 따뜻한 밥 위에 그것을 슥슥 비볐습니다. 모자는 나무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간장 한 종지뿐인 밥상이었지만 이보다 더 풍성한 밥상이 이 세상에 있을지 알 수 없었지요. 은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 장맛이에요. 딱 이 맛이에요. 복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도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친정집 부엌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타양 땅 흉가에서 버텨온 긴 시간의 냄새도 함께 났더랍니다. 모자는 그날 밤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그릇이 비워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 황금빛 장한 종지가 어떤 시간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아궁이 불빛이 방 안을 주황빛으로 물들였고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소나무를 살랑살랑 흔들었더랍니다. 이후 복길네 황금빛 시간장은 고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이름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또에 관한 아픔은 물론이고 한양 상단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 물량을 요청해 오는 일도 생겼지요. 복길은 그 돈으로 흉가를 수리하고 자갈밭에 콩을 가득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에는 소나무 주변에 장독을 더 늘려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장독이든 소나무 그늘이 닿는 자리에 두었지요. 그것이 황금빛 시간장의 비법이었습니다. 은우는 자라면서 어미의 장 담그는 일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언제 물을 길어야 하는지, 메주를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소금물의 농도를 어떻게 맞추는지. 그러나 은우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어미가 피 묻은 손으로 땅을 파던 그 봄날부터 이미 배우고 있었던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의 뿌리였더랍니다. 복길은 훗날 사람들이 장 담그는 비법을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법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정성껏 담그고 소나무 곁에 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그 기다리는 동안 자식이 헌옷을 입고 닦아주면 하늘도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더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복길은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진심이었더랍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흉가는 반듯한 기와집이 되었고 황폐했던 자갈밭은 콩밭이 되었습니다. 소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봄마다 노란 송화가루를 장독대 위로 흩뿌렸습니다. 그 아래에 줄지어 선 장독들은 해마다 황금빛 시간장을 품어냈지요. 사람들은 그 간장을 복길내 황금장이라 불렀습니다. 황금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 맛이 황금만큼 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우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독을 닦을 때는 여전히 헌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어릴 때 버릇이 그대로 남은 것이기도 했고 그것이 이 집안의 방식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어느 봄날 아침 어른이 된 은우가 소나무 아래 장독을 닦다가 문득 어미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때 왜 하필 소나무 아래에 장독을 두셨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까? 복길은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다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단다. 은우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노란 송화가루가 다시 한번 장독대 위로 내려앉았더랍니다. 이 모자의 이야기는 간장 한 종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반도주하던 칠흑 같은 밤, 피 묻은 손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던 봄날, 헌옷을 입고 샘물을 깃던 새벽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하늘은 소나무 한 그루를 통해 그 정성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것은 8살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래 바라본 자만이 보이는 것이 있더랍니다. 이 야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막막하고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끝내 하늘을 움직이는 법이지요. 복길은 은비녀 하나와 피 묻은 손 외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땅을 파고 물을 깃고 장독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버팀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황금빛 시간장이 되었지요.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을 오래 바라보는 눈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소나무와 장독의 비밀을 알아챈 것은 유식한 장명인이 아니라 날마다 헌옷을 입고 뚜껑을 열고 닫으며 독 곁을 맴돌던 8살 은우였더랍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 쫓다 보면 바로 발치에 내려앉은 송화가루를 놓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옛 어른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 야담을 전해온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어미와 그 어미 곁에서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본 자식이 있었기에 흉과 마당의 장독 하나가 고을을 먹여 살린 황금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